렌즈 흡수를 한 다음에 과연 렌즈를 빼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언제 이걸 뺄 거냐. 반면에 이제 후방 렌즈는 내피세포 손상이라기보다는 백내장. 그러니까 백내장은 사실 전방이나 후방 차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백내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도근시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도근시가 있으면은 백내장이 좀 빨리 생겨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렌즈 흡수하는 분들이 고도근시가 많으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보다 백내장 비율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두 개를 비교하면 전방 렌즈보다는 후방 렌즈가 백내장의 발생 비율이 높았던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논문이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게 201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12년, 13년이 이제 안내 렌즈에 있어서 특히 후방 렌즈에서 이제 아주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그 렌즈 자체에 구멍이 뚫리는 홀 ICL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쿠아 ICL이라고도 부르고 이보 ICL, 이보 플러스 ICL이 다 구멍 뚫린 ICL에 해당하는 건데 이 ICL에서 구멍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안구 방수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아까 그 혈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혈관이 있으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근데 또 혈관이라는 게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고 혈장은 포도당을 공급하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숨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혈액이 안 간다는 얘기는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니까 또 대사 후에 생긴 노폐물들도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죠. 결국 고인물은 썩는다고 눈 안에 혈관이 없다는 얘기는 눈 속에 있는 물은 썩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 거죠. 그래서 조물주께서 다른 식으로 이제 눈 안에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안구 방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눈 속에 들어있는 이제 물이라는 뜻인데 눈 안에 모양체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져 갖고 동공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섬유주라고 하는 일종의 하수구 쪽으로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이 흐름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썩지 않고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혈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안구 방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구 방수가 만약에 막히게 된다고 하면은 특히 동공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이 동공 아래나 위쪽에다가 우리가 렌즈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 물이 흘러나올 때 거기에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흐름이 시원치 않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렌즈 삽입술을 하면 무조건 홍채 절개술이라는 걸 했어요. 동공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렌즈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으니까 대신 우회해서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대신 뚫어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홍채 절개술이라고 해서 전방 렌즈건 후방 렌즈건 간에 2010년 이전에는 무조건 뚫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전방 렌즈는 지금도 무조건 뚫어야 되지만 후방 렌즈 중에 ICL 같은 경우는 렌즈 자체에 조그만 360 마이크로미터의 구멍이 뚫리면서부터 이제는 렌즈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동공 가운데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홍채 절개술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 보시면은 이 논문이 나온 게 2012년까지의 논문이에요. 2013년부터는 이제 ICL로 인한 내피세포 손상이 전방 렌즈보다 훨씬 적다고 했는데 그 적은 것조차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거의 원인이 바로 이제 이 ICL에 생긴 홀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핵심 포커스거든요. 저한테 이제 환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40세 여자분인데 수술한 지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니까 ICL 예전 모델, V4 모델이죠. 이건 구멍이 없는, 그래서 홍채 절개술 해야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2002년에 수술을 하셨고 시력 1.2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시다가 환자분도 굉장히 착실하신 분이어서 2011년까지 매년 경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이 됐는데 갑자기 오른쪽하고 왼쪽이 내피세포 숫자가 차이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2100, 왼쪽은 2700. 좀 작죠, 그죠? 근데 되게 2000개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경과를 보는 병원에서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쯤 더 지나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아이쿠야. 한쪽이 1500, 한쪽은 2400. 양쪽 다 내피세포가 엄청나게 줄었죠. 깜짝 놀라셔갖고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2007년 8월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렌즈 자체의 뭐 위치나 도수나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내피세포가 이렇게 갑자기 거의 10년, 15년 동안 멀쩡했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15년이 지나서 갑자기 줄었다는 거는 마치 ICL이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사실 뭐 이건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사한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재봤더니 오른쪽은 1500개, 왼쪽은 2300개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분은 한쪽에만 이런 일이 생겼고 왜 갑자기 멀쩡했던 게 15년 뒤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를 사실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그냥 단순히 한쪽을 빼면은 또 한쪽은 엄청나게 짝눈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쪽만 렌즈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양쪽이 도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반대쪽도 빼야 돼요. 안경을 쓰면 너무너무 어지럽고 컨택트 렌즈를 끼면 가뜩이나 내피세포가 적은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이 없어요. 그냥 양쪽을 다 빼고 안경을 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최악의 사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밝혀야지만 이거를 쓸데없이 렌즈를 제거하거나 반대쪽 눈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피세포를 방향별로, 그러니까 눈에서 우리가 정면,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나눠서 내피세포를 여러 군데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정상인 경우에는 측정을 했을 때 내피세포의 숫자가 거의 2000대 중반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반면에 오른쪽을 가면 내피세포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쪽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겨 있습니다. 중심부는 1500개인데 눈 위쪽은 1100개, 눈 아래쪽은 2200개. 위하고 아래를 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내피세포 손상의 차이가 생겨 있죠. 그럼 이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바로 눈의 위쪽에서 뭔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있는 내피세포가 막 죽고 있으니까 걔네를 채우려고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열심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그게 완전히 평형 상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별로 내피세포 분포가 차이가 생기는, 내피세포 리모델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서도 계속해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도대체 이 각막 위쪽에 뭐가 있길래 이런 손상이 생기고 있느냐, 그게 바로 홍채절개술 위치입니다. 아까 홍채절개술이라는 게 우리가 안구 방수가 흐르는 걸 대신할 수 있는 우회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홍채절개술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사들마다 견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우리 뭐 탕수육 찍먹파, 부먹파 있는 것처럼 홍채절개술을 만들 때 스몰 파가 있고 빅 파가 있었어요. 조그맣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면 홍채절개술이라는 거는 홍채를 뚫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귀 뚫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막혀요. 이게 막혀갖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막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구 방수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아주 급성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막히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게 뚫는 거죠. 가장 이제 심플한 생각은 이렇게 홍채절개술을 거의 동공 크기만큼 크게 뚫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이렇게 크게 뚫으면 되게 아파요. 환자가 오랫동안 뚫어야 되니까. 그리고 레이저가 홍채를 열심히 뚫는 바람에 저 뒤에 있는 수정체도 많이 건드려갖고 백내장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뚫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저렇게 크게 뚫으면 환자가 너무 아프고 백내장의 위험성도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조그맣게 뚫자 그냥. 근데 조그맣게 뚫으면 막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2개를 뚫는 거예요. 작지만 2개를 뚫어놓으면 하나가 막힐 확률이 1%라고 하면 2개가 동시에 막힐 확률은 1% 곱하기 1%니까 계산해보면 거의 10,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거의 안 생긴다고 봐도 될 정도로 확률이 적어지는 거니까 작지만 막힐 거 무서워하지 말고 2개를 뚫자. 그런 파가 있었고, 아니 그래도 막히는 거 너무 무서워, 그냥 크게 하나 뚫자, 이런 쪽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작게 2개 뚫는 파였어요. 근데 저렇게 뚫어놨더니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그거를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 중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이걸 알게 됐는데, 안구 방수라는 게 눈 속에서 흐름을 컴퓨터로 이렇게 마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표시하는 그런 기술이 생겼어요. 자, 홍채절개술 부분에 있는 안구 방수의 흐름을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월 shear stress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어떤 유체가 그 벽 속을 흐를 때 이 벽을 쓸어내는, 벽에 손상을 주는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스트레스, 압력, 손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월 shear stress를 측정한 값인데, 파란색이면 좋은 거고 빨간색이면 나쁜 거예요. 신호등이랑 비슷하게. 근데 봤더니 홍채절개술을 뚫어놓은 자리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 방수가 그쪽으로 흐르면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제트 플로우라고 부르는데, 속도가 높은 어떤 유체의 흐름이 만들어져 갖고 그게 내피세포를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스트레스의 170배 이상 이 될 정도로 내피세포에 손상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홍채절개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구 방수의 우회로로 그게 안압이 낮았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수술 전과 후의 유일한 차이점이, 수술 전에는 안압이 양쪽 다 10에서 11, 굉장히 그 안정된 10에서 20까지가 정상이니까 였는데,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안압도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10에서 20까지면 다 정상 범위를 보니까 저희 본원에 내원하신 2017년 당시에도 이것도 정상은 정상이에요. 18, 17이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꽤 많이 올라간 거죠. 그 안압이 올라가면서 유속이 빨라진 거예요. 홍채절개술을 통과해서 각막을 때리는 유체의 흐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안압을 조금 낮추는 게 해결책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 또 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동공을 통해서 방수가 흐르는 경우에는 방수의 흐름이 많지도 않고 구멍이 뚫려있는 최근 모델, V4C 모델 이후, 아쿠아 ICL 모델 이후, 이보 플러스 ICL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 뚫려있는 구멍 자체를 통해서 방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플로우 자체가 세지도 않거니와 플로우가 센 상황이 되더라도 이게 각막에 도달하기 전에 원래 눈 속에 차있는 안구 방수들하고 만나서 와해가 돼버려요. 우리가 물총을 쏠 때 물 바깥에서 쏘면 물총이 멀리까지 잘 나가는데 물총을 물 안에 들어가서 쏘면 어때요? 거의 물총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원래 쌓여있는 안구 방수 때문에 흐름 자체가 제트 플로우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홍채 절개술이 있는 부분으로 안구 방수가 흐르게 되면은 조그만 안압이 올라가도 플로우의 속도, 유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고 그 빨라진 속도가 이 위쪽에 있는 각막 내피세포를 직접해서 타격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직접적인 타격의 원인이 돼서 각막의 위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환자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내피세포가 위하고 아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게 위쪽만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환자에서 내피세포 손상의 원인이 된 것은 안드렌즈 자체라기보다는 과거 모델, 그러니까 2010년 이전 모델인 구멍이 뚫려있지 않은 ICL이고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홍채절개술이 크게 돼 있다.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멍이 뚫려있는 요즘 ICL을 썼거나 아니면 홍채절개술을 했더라도 좀 조그맣게 했었으면 제트 플로우가 안 생겼을 테니까 내피세포 손상이 거의 없었겠죠. 근데 그 두 개가 맞아지면서 내피 손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은 이 홍채절개술을 막던지 아니면 렌즈에 구멍을 뚫어주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렌즈를 빼면 이분은 안전 짝눈이 되면 반대쪽도 제거해야 되고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다시 또 안경을 쓰는 것밖에 답이 없는. 근데 워낙 그 두꺼운 옛날 안경을 지금 20년 정도 안 쓰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또 하루아침에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분 자체가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과인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렌즈를 무대뽀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인 자체가 안구 방수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그게 원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렌즈에 구멍이 있는 최근 모델이죠. 이보 플러스 렌즈로 렌즈를 바꿔줘서 렌즈가 흐를 수 있게, 그래서 방수가 보시는 것처럼 홍채절개술과 렌즈를 통한 방수로 동시에 나눠서 흐르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제트 플로우가 해소되면서 각막에 대한 손상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아직도 이 홍채절개술을 통한 흐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 홍채를 꼬맨다거나 다시 붙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구멍이 작을 경우에는 막기 쉽지만 크면은 꼬매거나 막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렌즈를 이렇게 수평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넣어서, 그러면 렌즈의 테두리, 그러니까 안경테에 해당하는 부분이 홍채 절개술 부분을 일부 막게 돼갖고 그 플로우를 줄여주는, 어떻게 보면 댐을 설치하는 거죠. 원래 렌즈를 우리가 수평으로만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동적으로 이 수직으로 렌즈를 디자인을 해갖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렌즈가 수직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여기 렌즈의 다리가 이 홍채 절개술이 있는 곳을 막아서 이 플로우를 줄여주면 제트 플로우가 없어지면서 내피세포 손상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백내장 부분이 사실 렌즈를 제거하는 가장 큰 원인 50%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렌즈가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백내장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볼팅이에요, 볼팅. 그러니까 수정체하고 이 렌즈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볼팅이라고 하는데 둘이 붙으면 상식적으로도 렌즈하고 수정체하고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계속 마찰이 생기면서 손상이 되고 그 자리가 이제 흉터로 바뀌면 백내장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그 두 개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이게 떨어뜨려 놓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낮으면은 이 안쪽에 그 안구 방수의 흐름이 저류가 일어나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살짝 붙어있는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물이 쪽 들어가갖고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안구 방수가 그런 식으로 이 중심부에 저류 현상이 생기면서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고인물은 썩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구 방수의 흐름이 없어지면은 방수로부터 산소나 포도당의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으니까 수정체가 손상을 받으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볼팅이 100일 때는 그 저류 현상이 아주 저명하게 나타나는데 볼팅이 350, 800 이렇게 되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거의 정상인 사람과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볼팅을
낮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부터는 볼팅이 낮더라도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방수가 흐르기 때문에 안구 방수가 저류될 일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안내렌즈의 역사상 2013년에 일어났던 렌즈에 구멍이 뚫리는 게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게 홍채 널개술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피 손상에 대한 위험성도 엄청나게 줄여졌고 그리고 볼팅이 낮아도 안구 방수가 그 구멍을 통해 흐를 수 있게 만들어서 백내장에 대한 위험성도 엄청나게 줄여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내렌즈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두 가지 백내장과 내피세포 손상을 둘 다 일거에 없애준 엄청난 발명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렌즈에 홀이 생긴 거를 안내렌즈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수술 중 손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술할 때도 아까 렌즈가 한 100개쯤은 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100개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더블쉘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껍질 2개 테크닉이죠. 껍질이라는 건 뭐냐면 눈 속에다가 코팅 막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탄 물질이라고 해갖고서 끈적끈적한 젤 같은 물질을 수술할 때 눈 안에다 주입하고 수술하게 되는데 이 젤마다 성질이 달라서 어떤 젤은 크림처럼 잘 피부에 발라져갖고 코팅하는 능력이 뛰어난 젤도 있고 슬라임처럼 이렇게 형태를 부드럽게 유지해갖고 이렇게 모양을 유지해주는 그런 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는 코이시브하다고 하나는 디스펄시브하다고 하는데 그런 코팅력이 좋은 점탄 물질을 수술할 때 내피세포 밑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쭉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 슬라임처럼 그 형태를 유지를 잘하는 점탄 물질을 넣어주고 그러면은 안에 있는 그 슬라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눈에다가 조작을 가할 때 예를 들면 렌즈를 넣으려고 하면은 눈에 순간적으로 구멍이 뚫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구멍이 뚫리면 풍선이 뻥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이게 푹 주저앉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눈안이 순식간에 확 줄어들면서 이 렌즈랑 충돌 사고가 뻥 하고 생기겠죠. 렌즈가 이제 내피세포를 긁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점탄 물질을 채우고 우리가 눈에 구멍을 뚫더라도 풍선 바람 빠진 풍선처럼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그 슬라임이라는 게 해주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아무리 슬라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바깥으로 새어나오면 이게 조금이라도 줄어들 텐데 설사 닿는다고 하더라도 이 코팅막 역할을 하는 그 점탄 물질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미끄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의 점탄 물질을 사용하는 거를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더블쉘 테크닉이라고 불렀던 건데 귀찮고 번거롭긴 하더라도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은 수술 중에 이제 내피세포를 렌즈가 건드려서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거를 100개가 아니라 진짜 거의 0개에 가까울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내피세포가 줄어드는 것도 너무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 내피세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근데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재미없고 핵노잼인 내피세포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